김예린 변호사님 오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쟁들, 네. 최근에 이 소송건 관련해서 네.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고 예. 김예린 변호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하고 대우건설이 이제 시공사였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 보고 아파트 지어주세요 하다가 네. 중간에 대우건설 나가 다른 건설사하고 할래 이런 식으로 그런 하는 거죠. 바람에 대우건설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소송을 했고 그래서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이겼고 네. 2심에서는 대우건설이 이겼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특이해요. 저는 이 소송 보면서 왜냐하면 그냥 전혀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이 시행사를 바꾸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이 시행사를 했다가 시공사. 시공사. 네,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뭐 그럼 대우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바꿨다가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우건설이 우리를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가야지 니들 마음대로 바꾸냐? 하면서 소송을 내서 이겼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시공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인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한 번 계약을 했으면 100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뭐 10채를 짓기로 했다. 네. 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중간에 뭐 바꾸면 그럴 수도 있죠. 바꾸면 어디까지 정산해 줄 것이며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사건이었어요? 무슨 그런 사건입니까, 사건이었죠. 이게?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 네. 그래서 이게 신반포 15차 조합에서 2017년도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총 공사비가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중간에 설계를 좀 변경을 하면서 공사 연면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건설에서는 500억 정도를 이제 공사비로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조합에서는 이거 어쨌든 무상 특화 설계에 포함된 게 아니냐, 너무 많이 좀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최대 200억까지는 좀 조율을 했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19년도에는 이제 해지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새로 시공사로 선정했죠. 선정을 했. 네. 그러니까 처음에 2천억이었는데 네.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네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만 지었으면 아무 상관 분쟁이 없는데 설계를 바꿨다. 중간에 집주인들이 아이 가는 김에 이것도 좀 해줘 라고 해서 네. 그래 그럼 500억 더 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500억이네 그리고 자른 거야. 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시공사 정해놨는데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요. 당연히 추가로 하려면 그것도 입찰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당연히 나라도 비싸게 부르지. 나밖에 해줄 데가 없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너무 비싸게 부른다고 생각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설계 변경의 범위가 사실은 이제 뭐 입찰 당시에 네. 무상 특화 설계로 이제 홍보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합에서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어요? 네, 조합이 승소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게 이겼지? 조합 예. 어떻게 이겼지 진짜 또? 네, 생각하시기에는 본안으로 넘어가서 예. 시공사 해지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서 각하 결정이 났거든요. 네. 이제 각하 결정이라는 거는 뭐 본안 판단으로 가기 전에 어떤 뭐 당사자 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나 이런 소송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이제 각하 결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확인해소라는 거는 지금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거는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거든요. 예. 확인해 소송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무언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확인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지금 현존하는 뭐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좀 불안이 있는데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확인해 소송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왜 각하가 됐었냐면 새 시공사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대우건설은 과거에 이제 내가 시공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확인 소송에서 과거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잘못했네. 네, 그렇게 봐서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니 피해 보상을 해주십시오를 하든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시공사를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확인 소송을 했다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새 시공사가 뭐 선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보통 바꿨거든요.
있었어요 그동안은. 네. 대우건설의 1심 변호사가 잘못했네. 아니요, 근데 잘못한 거 아니고 원래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면서 중간에 사실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조합이랑 좀 불협화음이 있으면 계속 공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금전적으로 어떤 배상 같은 것들을 받고 좀 빠져나가는 구조가 많았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이건 아파트 지을 때뿐만 아니라 네. 그냥 개인이 개인 주택을 지을 때 또는 지을 때도 아니에요. 인테리어 같은 거 그냥 몇 할 천만 때. 원 주고 할 네. 때도 갑자기 공사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잡지를 보면 안 돼 그래서. 공사 시작했는데도 인테리어 잡지를 보다가 마음이 안 네. 되기 시작하지. 그럼. 아니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근데 처음에 견적받을 때는 안 한 건데 요걸 저기다 구현해주면 안 됩니까라고 하면 되기야 되죠. 그건 얼마입니다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얼마나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한 700만 원 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저기서 1,700만 원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1,700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게 2심 판결입니까? 1심에서는 일단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걸로 각하해서 네. 네. 사실상 본안 판단 자체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어쨌든 이 확인 소송 아니면 사실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 관련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서 예. 일단 법률상 이익은 인정을 했고 이제 크게 본안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해지 사유가 있느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걸로 시공사 해지가 가능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뭐 입찰 당시에 뭐 조합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사 연면적이 늘어나면 네. 그럼 공사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는 걸 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이거는 해지까지는 못한다.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급인은 이제 공사를 맡기는 사람인 거죠. 조합이 되겠죠. 조합. 예. 네, 조합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임의로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통보만 한 거예요. 해제 뭐 결의를 거쳐서 총회 결의를 거쳐서. 근데 이제 이 통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거거든요. 절차를 갖춰야 된다. 네,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이 시공사를 뭐 해제를 하고 다른 시공사를 뽑으면 네.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자세히 고지를 해주고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조합에서 간부들이 그냥 다른 건설사 정해놓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통보만 했군요. 네, 그래서 그냥 결의한 거죠. 그렇기 그 때문에 옆에 이것도 삼성물산이 부적법하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는지 걱정하지 말고 빨리 통보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닌가?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러면 네. 실제로 이 시공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대부분 증액 문제 때문일 텐데 네. 처음에는 이 정도 가격이 될 줄 알았는데 시공사도 하다가 이렇게 하시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 그럼 야, 뭐 이렇게 비싸? 실제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로 바꾸는 사례가 많은데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사비 증액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일종의 좀 핑계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공사가 바뀌는 거는 언제냐면 임원이 바뀔 때요. 조합 임원이. 아, 임원이 바뀔 때요? 네, 보통은 이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합 임원 그리고 그 네. 조합 임원을 뭐 지지하고 조합 임원이 미는 시공사 그리고 다른 네. 거기에 이제 있는 뭐 용역 업체들. 네. 그래서 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임원이 바뀌면 어쨌든 자기랑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공사를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간에 네. 중간에 바뀌면 이미 공사하던 업체는 얼마를 받고 나갑니까? 일단 이미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정해진 공사 대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 이미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기성고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 대금을 정산해 주는 거고 그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아니면 그 부분은 보통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서 이제 얼마만큼 됐으니까 공사비 중에 몇 %를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이 별도로 있죠. 아 그리고 나는 손해배상 마음의 상처를 줘야 되고. 입었어. 네, 손해배상이 또 별도로 있고 그 손해배상 금액은 대개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의 몇 % 정도가 더 얹어집니까? 또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약금은. 네. 그렇게. 지금 100억 원어치 공사하고 지금 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럼 임의로 바꾼 니네가 120억 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 대우건설은 2심에서
이겼으면 네네. 위약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아니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해서 시공자 지위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대우건설 다시 삼성이 나가고 아니,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삼성은 심지어 공사를 하고 있다가 네. 어머나. 네, 하고 있는 레미 중인데요. 안에서 다시 프로시저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아마도 대우건설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넣을 거고 그러면 좀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주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이주비나 이런 대출들이 있어요. 금융 비용이 한 네. 달에 거의 10억 가까이 나가거든요, 보통. 그러면 1년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뭐 100억 정도는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에. 그걸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조합 간부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조합의 부담인데 1차적으로는 그거는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기 그렇지. 때문에 대통령이 조합원- 잘못하면 세금 걷어서 내야지 뭐 어떡하겠어. 개인 재산으로 할 수 와. 없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속 시공사 네. 삼성물산은 그래도 지금 몇 달 동안 공사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들어간 돈. 네. 그 돈 또 받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뭐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럴 수가 있죠.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대우건설이 다시 이제 지위를 뭐 회복하는 소송을 해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뭐 현실적으로 공사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새로 선정된 시공사에서 뭐 이런 비용들을 좀 부담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사업비처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는 다시 결합해서 하라고 살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 이미 깨진 감정 어떻게 하겠냐. 돈으로 해결한다. 네, 보통은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네. 금전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중간에 좋게 합의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가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죠. 새로 만난 파트너가 이혼 유자를 좀 내주는 그런 거네요. 네, 그죠? 뭐, 네, 그런 개념이죠? 너무 적절한 확실하게 이해가 표현이죠. 되네.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와서 뭐 대법원 판결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또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뭐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업은 일단 좀 중단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2심 판결에서 보시면 뭐 임의로 해제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능한데 네, 네. 다만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조합에서도 뭐 이런 총회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잘 갖춰가지고 다시 거쳐서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 네. 절차를 갖추면 네, 네. 이혼할 수는 있는 거네. 이론적으로 이혼할 수는 있다. 네가 그거에 네, 언제든지 맞아요. 서로 합의하면 되니까. 통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 거네요. 네, 그 절차가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손해배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지한 상태에서 뭐 의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회를 다시 거치면 가능하겠죠.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안 한 조합 집행 임원부들이 잘못한 건데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까? 보통은 이제 업무상 과실 등등. 임원분들은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네. 청구하기에는 근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조합 임원은 뭐 용역 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용역 대금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보통 서세요. 그러셔서 만약에 조합이 뭐 중간에 해산돼 버리거나 파산한다라고 하면 조합 임원이 이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와, 그거 네.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통 사업은 뭐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합원들이 좀 조합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는 발생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 조합원들이 이제 부담하는 도대체 구조로 가는 뭘 거죠. 더 해달라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했는데 뭐 브릿지 네. 관련해서 뭐 특화 설계라던가 지하 주차장을 좀 늘려달라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들 많이 봤네 중간에. 요즘 가니까 새 아파트 지은 거 가보잖아요. 네, 저도 지어진 지 한 15년 된 아파트에 살아서 네. 지하에는 그냥 주차장만 간신히 있어요. 지하에 주차장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요즘 뭐가 있는데요? 요즘은? 근데 요즘엔 지하에 어.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도 있어요. 뭐 수영장 있는 것도 뭐 거의 꽤 많고 기본적으로 세대 창고들이 다 들어가고 창고요? 창고. 와. 지하로 내려가면 우리 창고가 따로 있어요. 아 별도로. 네, 그게 없으면 방 한 칸을 다 해야 잠금으로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 실내 골프장, 뭐 스쿼시 무슨 만들면 그래서 그런 대개는 것도 그래서 지하 5층, 6층을 막 파요. 네, 맞아요. 네. 지하 파는 게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네. 건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파서 지으면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하 30층을 파서 거기에 뭐든지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막 넣는구나. 이런 거 넣고 저런 거 그럼요. 넣고. 뭐 세대별로 강당 하나씩 주고 뭐 운동장 하나 드릴게 해도 되는 거죠.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공사비에 비해서 별로 안 높아요. 토지비가 별로 안 높으니까 야, 그런 거 지으면 분양가 6억 그런 거 안 지으면 분양가 뭐 4억 이러니까 분양가가 2억이나 올라가는데 이런 거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안 지으면 분양가 27억, 지으면 분양가 29억. 똑같이 2억 차이라도 야, 치워주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요술들이 생기더군요. 야, 하다 보면 해달라는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쟁들이 앞으로 많겠네요. 네. 이런 분쟁들은. 실제로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는 도시정비법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설계가 확정이 되거나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설계가 왜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설계가 좀 확정이 되려면 네. 뭐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예, 단계인데,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보통 선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좀 발생할 여지가 큰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문제들이 설계가 생길 수 픽스되지 않은 있죠.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확정되면 사업 시행 계획이 설계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해라. 시공사를 선정해라. 네, 라는 근데 그건 지침이 서울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른들이면 네.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그걸로 입찰 받고 시공사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단계가 사업 계획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관공서에서 설계도 갖고 오라고 할 때 시공사도 정해 와야 되는 거라서 그런가요? 사업 뭐 계획에 관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니까 설계도가. 네, 네. 거기에는 여러 네. 가지 이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받고 나서 시공사 정해도 되는데. 네, 그래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합들이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사업을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공사가 들어와야만 대여금 처리를 해서 그때 돈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공사가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비도 없어.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설계비도 몇 억씩 뭐 몇십억씩 될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비업체라고 해서 정비 사무를 도와주는 정비 업무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고 뭐 서류 접수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뭐 동의서를 건넨다거나 사실상 이런 정비업체의 용역비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조합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가 들어오면 바톤 터치하고 이제 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많이 이제 대여를 하는 거죠. 그 마진을 먹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다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뭐 어쨌든 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거니까. 거죠. 그러다가 네. 또 흐지부지 되면 돈만 날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용역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시공사는 일단 대형 건설사가 많지만 예. 정비업체들은 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업장 좀 잘 안 되면 그냥 파산해버리고 이런 데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먼저 정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에 대한 분쟁이 생기겠군요. 네, 그러다 생길 보니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약에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나중에 바뀔 공사비가 수 있다. 증액될 수 있다.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증액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소송들이 좀 있습니까? 가장 많은 거는 대표적으로 인가가 날 때마다 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크게는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인가가 날 때마다 이제 사업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인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가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에게 이제 비리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그거 관련해서 해임 총회라던가 뭐 해임 결의를 해서 선임 결의가 잘못됐다는 뭐 그런 임원의 선임과 해임과 관련된 이제 소송을 하신다거나 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 엄청 싸우나 보네요. 해임 소송, 건축 해임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뭔가 이게 중간에. 초기 주도권 싸움이거나 그러네. 네, 맞아요. 아유, 주도권 엄청 싸움도 싸우죠. 있고, 네, 엄청 네, 싸워요. 맞아요. 네, 그러시고. 근데 소송까지 가요 서로? 네, 많이 말로 안 그렇게 되니까.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죠. 심한 곳은 무슨 액션만 조합해서 뭐만 하면 바로 그냥 무조건 소송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실제로 인가를 받았는데 또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사업이 정지가 되거든요. 네. 만약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럼 이런 분들을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비대위라고 하거든요. 반대하는 분들. 네, 그래서 비대위를 결성하세요. 하세월이에요? 네, 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강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좀 안 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큰 어른들 수백 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하고도 한참 걸려요. 한 10년 이상 걸리고 정비구역 지정될 때까지도 한 뭐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진짜 오래 걸리죠. 네, 초기 단계에 들어가시면. 싸우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주로? 일단은 이해관계가 다 다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분양 자격은 내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네. 나머지는 네. 감정가로 청산.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손해가 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장사가 일단 안 되거든요. 네. 네, 안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네. 걸리는 동안 이게 뭐 어쨌든 영업도 잘 안 되고 또 그렇지. 그리고 뭐 새로 짓는 동안은 다른데 이주해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리 잡은 게 또 있으신데 다른 데서 또 이주했다 다시 또 이주해서 들어와야 주민들이야 되니까. 잠깐 이사 갔다 오면 되지만 장사하시던 분들은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 저기 큰일이네. 옮겨서 장사할 수가 없으니까. 네, 큰일이겠네요. 맞아요. 그런 예. 분들이 이제 보통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런 원치 분들에게는 돈 않으시죠. 좀 더 주고 내지는 뭐 보통 그렇게 하나요?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하면 강제 수용 절차로 갈 수가 있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매도 청구라고 해서 강제로 사올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합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법대로 하면 강제로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죠? 몇 %? 아, 동의율이요? 동의, 네, 동의율. 75%를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75%만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네가 반대하건 말건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사업이 가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네. 분양 신청 하시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 분양 신청을 못 하시면 현금 청산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분들 거 그러니까 강제로 사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상금이라도 좀 많이 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로 줘요. 감정 평가를 해서 언제 감정가를 줘요? 이게 문제가 재건축은 그나마 시세대로 주거든요. 네. 시세 감정을 해서 주는데 근데 시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이 막 급속히 오르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한 뭐 그렇죠. 시세의 한 예. 80,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낡은 항상- 아파트인데 나 이거 재건축 참여 안 하랍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최근 그런데 거래가 그냥 준다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재개발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이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재건축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싼 값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자체를. 네. 그래서 개발 이익이 배제된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 동네 굉장히 좀 재개발 하도록 하여라 네, 라고 그날, 초기 그날. 단계죠. 하고 네. 하기 바로 전날. 전날. 그래서 그 그래서 매우 날짜를 평범했던 가격. 맞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주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사업이 많이 지연된 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전 가격으로 받게 된다거나 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헐값에 이제 내가 산 값도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예요. 이제 보상가가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왜 네. 그렇게 하죠? 줄 돈은 주고 내보내야지. 그래도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남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게 안 공공성이 남나? 많이 이제 그 요구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 법들이 옛날에 막 그 대량으로 개발을 많이 할 때 그런 네. 때 그냥 만들어진 강제로 그냥 법이거든요. 동원시켜서 밀고 그럴 때 네, 맞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 아. 기준을 보면 네. 시세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선진국들은. 상식적으로 시세 네. 보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저- 관련해서 분쟁이 진짜 많겠네요. 정말 그러면. 언제적 많으시죠. 컨셉을 법으로 네. 그렇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네네. 소송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 현금 청산자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감정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다퉈가지고 올리시는 건데 그래도 만족하실 수는 없죠. 네, 금액 자체가 워낙에 뭐 기준 자체가 좀 부당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게 규정이 법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 규정이 있다 되어 하는데 있어요. 그러면 뭐 법률 위헌 뭐 이런 거 해야죠, 그죠?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이게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이제 재산권 침해는 용인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개정이 될 그 기미는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밀어야 되는 게 엄격한 재산권 보호죠. 네. 네. 75%가 동의하면 네가
반대하는 건 안 된다 하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공공성이 반영된 법률인데 거기에 보상 금액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면 이건 공공성의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상가를 낮춰서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공공성이 요구되니까 뭐 임대주택도 짓고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주택 공급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만든 법인데 실제로는 네. 뭐 시공사라던가 기존 조합원들이라던가 이렇게 다 이익이 가기 때문에 네. 좀 형평 차원에서도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자 보수 같은 것도 네네. 소송이 좀 들어옵니까? 네, 하자보수 소송은 네. 거의 다 하시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를 이제 보수 받을 수 있는 거는 시공사한테 요청해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하자 그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뭐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하면서 그 보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하자가 없는 아파트나 뭐 상관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죠. 그럼 그거는 많이 소송에 이겨요? 어때요?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무조건 이기죠. 거의 무조건 이기는데. 이겨요? 네, 어. 무조건. 왜냐하면 금액이랑 하자라는 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만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하세요. 네, 대부분 대부분 하는 하자 거예요? 소송을 하세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그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어떤 거 가지고 합니까?라고 대충 들어봤더니 재밌는 게 안 기자네 집도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의 그 화장실 문은 네. 밀고 들어가게 돼 있게요. 이렇게 당기게 돼 있게요. 밀고 들어가게.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당기게 돼 있으면 그렇죠. 샤워할 때 튀긴 물이 어. 그 거실로 떨어지고 마루로 맞아요, 떨어지니까 맞아요. 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밀면 문만 밀리는 게 아니라 어. 슬리퍼도 같이 밀려요. 네.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슬리퍼가 없어. 항상 문 뒤에 있어 슬리퍼가. 우리 집이 그래. 아, 우리 맞아요. 집이. 네. 아니 들어가면 슬리퍼가 있어야 신을 수 있잖아요. 신을 수 있는 자리에다 분명히 슬리퍼를 놨어. 이게 높이를 잘못 맞춘 거구나. 높이를. 그러니까 그게 슬리퍼 회사가 잘못이냐 아니면 그 아파트 시공 잘못이냐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제일 네. 불편해 제일.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하자부터 이제 뭐 네. 심각한 데는 얼마 전에 벌레 아파트 같은 데도 있었어요. 저도 그건 기사에서 뭐예요? 봤는데 예, 예. 뭐 자재 안에 어떤 벌레 유충들이 막 있었던 거죠. 알 자재, 같은 것들이. 자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그 애벌레가 되고 뭐 벌레가 되면서 벌레가 됐구나. 예, 그게 아이고야.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 어. 또 지하 주차장 자체가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자가 좀 심각한 데들은 또 심각하죠. 예. 들은 이야기인데 네. 건설회사는 대개는 이렇게 사내 변호사가 하는 데도 있고 외부 로펌을 쓰는 데도 있는데 네. 대개는 사내 변호사가 하는 데는 자꾸 이런 하자보수 소송 같은 데 보면 패소율이 높대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네. 요즘은 안 그러겠지. 대개 네. 사내 변호사는 회장님이 꽂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회장님쯤 되면 인맥 네트워크 중에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네가 좀 도와주게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굳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그 인센티브 구조라는 게 많은 걸 바꾸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사는 집이 워낙 중요해서 네. 여러 가지 소송도 많고 그렇군요. 이게. 맞습니다. 그 슬리퍼 밀리는 건 하자죠? 네. 그냥 하자 맞아요? 하자죠? 네. 저희 집은 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슬퍼 계속 밀리니까 발판을 앞에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발판은 낮으니까 밀 때. 열려도 밀 때는 거기는 슬리퍼가 안 밀. 그 발판 뒤에 앞에 슬리퍼가 놨구나. 슬리퍼가 문을 밀려도 네. 슬리퍼가 좀 앞에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 근데 발코니 확장 같은 거지. 저는 그동안 그냥 감수하고 살았는데 또 네. 하자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사람 미칩니다. 되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네.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아침에 출근해야 될 때 막 바쁘게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용변이 급해서 들어가거나 자야 되는데 씻고 자야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무튼 기분 안 좋을 때 들어가는데 슬리퍼가 없으면 정말 문 옆에 두면 된대요. 슬리퍼를 문 옆에. 팁을 하나 드리면 인테리어를 할 때 네. 그래서 바닥 타일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지 조금 견적 싼데 부르면 그 위에다 타일을 붙여버려요 그냥. 아 그래서 높아지는 자꾸 거구나. 높아진다니까요. 아, 맞아요. 네. 많은 걸 가르쳐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 이제 쟁점이 많이 되는 게 네. 분양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분양 자격. 재건축에 네. 관련해서 분양 자격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도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입주권 받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축 빌라라던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알려주세요.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같은 거 사실 땐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입주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한 가구밖에 없는 단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뭐 다세대로 구분해서 이제 등기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어서 세대를 늘리는 거죠. 쪼개 예. 네, 그러면 이걸 쪼개기. 쪼개기라고 예. 부르는데 입주권 수가 세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미리 정해요. 이제 사업을 할 때부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전환을 했다거나 등기를 다세대로 아니면 새로 지어서 세대수를 늘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 현황대로 나오거든요. 입주권이. 근데 네. 모르고 사시는 거죠. 신축의 경우에는 쪼개기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럼 좀 사갖고 있어요.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주권이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올 경우가 있고 그럼 나에게 그럼 그 재개발은 나는 반댈세라고 할 수 네. 있는 권리는 새로 이사 온 분들한테 있습니까? 근데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셔도 별 영향이 75%가 없는 거죠. 밀면 네. 예. 그럼 좋아 보여서 그냥 그 빌라를 사러 들어간 것도 혹시 네. 이 동네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거는 아닌지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게 말씀하신 기준일 이후 거는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보통 고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보통은 같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일 다음 날로 하는데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그 투기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별도로 정해요. 정비구역도 정하기 전에. 예. 그래서 이거를 고시로 이제 보통은 뜨니까 잘 보셔야 되고 뭐 등기부상에는 사실은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까지 보셔야 돼요. 꽤 새 빌라 같은데 싶어서 보면 언제 지어졌는지는 네. 등기부등본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준공일이. 그 접수한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네. 실제로 단독이었다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수고 다시 지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좀 명확하게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하여튼 새 거는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축 빌라 뭐 지분 쪼개기 주의보 뭐 이런 기사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런. 그게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면 예를 들면 이 낡은 동네에서 나는 새 집을 못 받는 빌라라면 나중에 팔 때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네, 사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그거는 결국 현금청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에 현금청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뭔가 그 권리 산정 권리 산정 기준일이 네. 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의 등기부등본에는 그걸 한 줄씩 넣어줘야 네. 매매할 때 띄워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지. 지난주까지는 저 동네 살다가 네. 이번 주에 새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 구해가지고 계약 치는 사람이 이 동네 히스토리에 이 동네 재건축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고 권리 산정 기준이 얼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조합에 이제 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매수인 지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권 못 받으시는 사례로 네, 해가지고 소송도 많이 하시고 그 소송에서 계약 취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에 집한 사람한테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아예 없던 걸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계약을 없던 걸로 하시려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매 계약은 보통 집을 그냥 사고 파는 계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매매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반드시 특약이나 뭐 별도의 사정으로 이게 입주권을 받으려고 매수한 건물이다. 이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에 네. 그래야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네. 아, 근데 그거 이게 중요하네. 보통 특약을 이상하게도 작성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작성 내가 많이 그런 안 하세요. 목적인 경우에는 특약을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네, 계약할 반드시 때. 쓰시고 그래서 만약에 특약 작성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뭐 네. 이후에라도 문자나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로 입주권 목적으로 거래하신 거를 분명하게 남겨두셔야죠. 그래야 판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난 그냥 집 구하러 왔는데 네. 이 동네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만 빠져 있으면 그게 문제인데 내가 그냥 등기부등본에 좀 올려주라고 하세요. 네.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집 살 때 등기부 하나 띄워보고 사지 뭘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고시하거든요. 고시문이 뜨기는 떠요. 이제 시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것까지 이제 잘 알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없죠. 이제 보통은 그냥 이런 수준이세요. 제가 뭐 이 분양권이 안 나온다,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뭐 사업 단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그냥 매입 매수를 하시는 거죠, 보통은. 모르지. 그럼 네.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모르지.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입주권 받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아파트를 샀다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는데 입주권을 못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재건축은 그래도 재개발보다는 훨씬 좀 네. 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물권자 이제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구역 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를 사면 네. 이제 매도인이랑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법리적으로 약간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예. 최근에 이 판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상반된 판결들이 좀 나오고는 3동 있는데 508호를 샀는데 그분이 4동 702호도 갖고 계시면 네, 그 아파트가 그러면- 재건축될 경우에는 하여튼 원래 주인한테 하나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합쳐서 하나만 받으시는 거예요. 공유로. 네, 그 왜 그렇게 집이 두 되면 채인데 하나만 주나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 수요가 막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채를 막 사가지고 입주권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지금 도시정비법에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 그리고 한 세대에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김예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